내용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계 총수들을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금융부문의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젯밤 급히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이 부회장은 현지 업계와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총파업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노조 집행부가 우정본부와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북한과 관련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재계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관련성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일본 후지TV에 출연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단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경제 보복의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최근 한 일본 TV에 출연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에칭가스를 대량으로 발주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의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면서 그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이치 대행은 특히 에칭가스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면서 북한 관련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는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음을 아베 총리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대책 마련을 위해 재계 총수들과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에 회동을 가질 정도로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정부나 재계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수요일인 오늘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윤입니다. 네,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일본계 자금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일본계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이 어떤 견해를 내놓은 겁니까?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 가능성에 대해 금융부문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자금이 은행과 기업에 공급됐는데 금융 쪽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만기를 파악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는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확실히 모르지만 부처별로 가능한 상황에 대비 중이라며 금융 분야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공급된 일본계 은행의 자금은 18조 원 이상, 일본계 자금의 상장 주식 보유 물량은 12조 원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이 최 위원장에 대해선 꾸준히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출마설을 다시 부인했다고요? 네, 최 위원장은 출마설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재차 출마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국회의원을 하려면 고향에서 해야지 비례대표 출마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면서 여지를 남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 현안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IT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더 있는 건 사실이고 원활한 참여를 제한하는 의견도 타당하다며 이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다급하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급히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취재기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정부와 총수들의 회동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으로 갔다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저녁 6시 4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밤 9시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필수 소재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일본 방문입니다. 일본에서 취재진이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이 부회장이 일본 소재 제조기업을 만나 수출 규제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간접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이렇게 직접 움직여야 될 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다급한 상황인 건가요? 네, 생산 차질 등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 소재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계속되면 삼성전자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데요. 반도체 회로도를 그릴 때 필요한 포토리지스트와 반도체를 세척하는 불화수소가 부족하면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부회장이 직접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 부회장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다고요? 네, 신 회장은 지난 5일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롯데그룹은 경영 현안을 챙기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후 롯데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유니클로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신 회장이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아버지 때부터 친분이 있던 일본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신 회장이 일본 정계 인사를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핵심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지난 상반기 대일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였는데 이 중 3분의 2가 소재 부품 분야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소재 부품 분야 적자는 9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덩치를 키우면서 장기간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소재 부품은 일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제재로 우리 경제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내실은 부족하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부품, 소재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외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배치된다며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하며 우리 업계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APEC 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다자적인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좀 어떤가요? 네, 홍 부총리는 우선 미중 무역 갈등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비상계획에 따라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중 수출 시장 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 시티 펀드 1조 5천억 원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넉 달 연속으로 우리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투자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KDI는 이달 경제 동향에서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폭 확대로 수요가 위축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 부진 영향에 11.5% 줄면서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커졌는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산업용 기계 설비 투자도 지난 5월 35%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석유류 부진에 수출 감소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수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13.5% 줄었는데요. 수요 회복세가 더딘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모두 25%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도 좀 짚어보죠.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보는 의견이 늘었죠. 네, KDI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인 54%가 1년 후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불과 16%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응답자의 38%가량은 1년 뒤 집값이 최대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0.3% 넘게 오를 경우 추가 대책을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전세나 월세자금, 의료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5천 건 넘게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지난해의 76%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예산 389억 원이 다음 달 초면 바닥날 것으로 보고 21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는 이달에 3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때 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올해 예산안 상한도는 30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증권을 통해 마련한 재원 전액을 이달 만기 예정인 재정증권 상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정노조가 예고한 집배원 총파업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우정노조 측은 파업 여부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동시에 내부 의견 조율에 바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현재 우체국 총파업 돌입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요. 네, 우정노조 집행부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무처에서 정부 협상안과 총파업 돌입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에 광화문 우체국에서 최종 결론을 두고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인데요. 당초 오전 중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우체국 본부와 우체국 지부장들 사이에 정부 협상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민주노총사나 집배노조 측에선 졸속 합의안이라고 반발하며 지난주 토요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정노조 측은 오전 중에 정부와 협상안 문구 조율을 마무리하고 지역위원장들과 논의를 거쳐 내일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정노조 측의 당초 요구안은 집배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집배원 2,000명을 증원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라는 건데요. 정부 측은 지난주 협상안으로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정노조와 정부 측은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거쳤는데요. 정부가 향후 인력 증원 박침과 관련한 문구 삽입을 두고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총파업 돌입이 결정된다면 우정노조 설립 61년 만에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한국전력이 자회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전이 자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적자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정 기자. 한전이 이 지분 매각을 고려하는 자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원전 설계가 주 업무인 한전기술과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를 하는 한전산업개발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기술의 지분을 65%가량,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29%가량 갖고 있는데요. 한전기술 지분은 14% 정도, 한전산업개발 지분은 모두 매각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전기술은 한전의 계획대로 매각을 하더라도 나머지 51%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전이 이렇게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한전은 지난 4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내놨는데요.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회사 지분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한전은 1,100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3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는데요. 이 때문에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한전이 자회사 지분까지 매각해 적자 보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최근 적자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기술 지분 9%가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가 5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은 1년 전보다 12.7% 증가한 4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있는데요. 이 대출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낮추면서 2%대 정기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류 기자,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정기여금이랑 적금 금리를 내렸는데 올해 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2%에서 2%로, 정기 적금 금리를 2.3%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과 5월 이미 두 차례 예금 금리를 인하한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 총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시중은행들 상당수의 정기예금 금리도 2%를 밑돌고 있다고요? 네,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6월 말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최소 1.45%에서 최대 2.05%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내린 건데요.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의 금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1월 2.14%였던 예금 금리가 5월 1.97%로 0.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3.58%에서 3.49%로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 금리 하락과 관련해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예대율 관리 차원과 하락하는 시장 금리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민연금이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8년 출범한 지 31년 만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투자를 못했다, 곧 고갈게 된다 등 이런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는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인 것가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701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자금 운용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만 340조 원이 육박해서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를 잘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지난해 운용 실적이 6조 원가량 손해를 봤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서는 4월 기준 40조 원 넘는 수익을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다만 고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오는 2041년 1,800조 원에 육박해서 정점을 찍은 뒤에 빠른 속도로 적자폭이 늘면서 2057년쯤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8월 기금 고갈 문제가 제기되자 우선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현재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9%인 보험료율을 당장 11%로 올린 뒤에 차차 추가 인상을 하자는 게 첫 번째 개편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조금씩 깎는 대신 보험료도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두 번째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 정부는 연금액을 깎는 내용은 없애고 보험료율과 연금액 모두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4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이 개편안도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현재 국민연금 개편 관련 논의는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개인의 삶이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한 금융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5, 60대의 부모는 주로 가족이나 자식을 걱정하고 자녀 세대들은 가족보다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대비되는군요. 네, 한화생명이 주요 인터넷 카페와 SNS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50대와 60대의 게시물은 가족을 주제로 한 비중이 18.6%로 20대에서 30대보다 컸는데요. 5, 60대는 게시물에서 주로 가족과 자식, 미래, 일자리, 노후 등 가족의 일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20, 30대는 직장과 사랑, 친구, 야근 등 자신을 둘러싼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모습은 지출 항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0대의 자녀 관련 카드 지출은 등록금과 학원 위주였고 60대는 유치원과 학원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5, 60대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유치원비까지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 60대는 은퇴 이후 준비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축보험 평균 월 납입액은 50대에서 60대가 49만 4천 원으로 30, 40대의 35만 4천 원보다 14만 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대비 납입 비율도 5, 60대가 30, 40대보다 높았는데요. 5, 60대는 자녀는 물론 손자녀에게까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은퇴 이후에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소득이 늘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생존율도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성지동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7만 8천여 명의 수입과 건강검진 이력 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에 따라 확연하게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 차이가 있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이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3%대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이 0.3%대를 넘으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변화를 보다 정확히 감시하기 위해 시장 조기 경보 시스템을 손볼 계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윤 후보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과거 용산 세무서장 수사 개입과 장모인 최모 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가량 내려지며 2068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84% 내리며 680선도 내려왔습니다. 674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반도체주입니다. 지금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74% 하락세, SK하이닉스도 2.49% 내리며 6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오롱생명과학도 하락세입니다.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상패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4.87% 내리며 2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도 하락세입니다.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자회사 지분을 매각 추진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0.58% 내리며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스닥 대형주 가는 데서는 지금 유일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8% 올랐는데요. 제작 드라마 흥행으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